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 북한이 지금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최근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단기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핵실험인 만큼 우리가 어떤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하는지 또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하게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의 조영기 교수 모시고 북한의 지금 정세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핵실험이 임박했다, 준비 마지막 단계가 완료됐다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관련된 보도에 의하면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한 9단계 정도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7단계라고 완료가 됐다. 7단계는 이제 은폐와 은폐를 하는 단계이고 8단계는 주변 정리를 하는 청소하는 단계고 이제 9단계는 마지막 개척 장비를 설치하는 단계인데 8단계, 9단계는 관련 기관에 의하면 한 하루 정도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핵실험 3차 핵실험 준비는 완벽하게 갖춰 놨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는 언제 하는가라는 거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사실은 기정사실화를 해야 되고 문제는 이제 시기상의 문제다라는 시기 말씀이신데요. 선택의 문제다. 네, 만약에 이렇게 정말 핵실험을 단행을 할 경우에 국제 정세에는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날까요? 늘 이제 이 반복되는 것이지만 국제사회는 양자간 제재이든 다자간 제재이든 제재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은 반발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제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가지고 오는 의미는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인류 사회가 핵으로부터 시작한 파멸을 막기 위해서 1970년에 NPT 즉 핵 비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것을 맺었는데 여기 지금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189개, 약 한 190개 국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제 조약이고 국제 조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국제 규범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지금 1차 실험하고 2차 실험 동안에 북한이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이런 제재하는 당시에는 굉장히 처음 제재에 강력하게 동참을 했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완화를 시켰는데 이번 3차 핵실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것이 잘못하면 이제 동북아시아 전체의 핵도미나 현상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 문제를 예사롭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은 굉장히 자멸로 가는 그런 길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동북아시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고 중국도 이번에는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자멸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강경 노선을 이번에 고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이 핵실험뿐만 아니라 다른 대남 강경 도발을 하는 것은 북한 사회의 체제 안정을 위한 것이다. 소위 말해서 이제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강경 조치들을 굉장히 많이 취했다. 이거는 늘 있어 왔던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적 차원에서 이제 이거를 좀 봐야 된다. 북한의 핵이 북한의 자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늘 북한이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우리 한국에 있는 일부의 종북 세력들이 이 말을 그냥 받아서 넘겼는데 이런 측면에서 대남 전략 전술적인 차원에서 한국 사회를 조금 분열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정권이 새로운 정부가 이제
2월 25일 날 탄생하니까 네. 이거에 대한 노림수의 차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가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강행할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앞서서 이번에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정말 단행을 하게 된다면은 중국이 기존과는 좀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북중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이제 저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예. 중국의 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이 소위 말하는 G2 그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면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의 이 규범을 지켜야 되는 국가로 거듭나야 된다. 예.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태를 하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두둔할 수 있겠는가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북한이라는 곳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완충 국가이다. 소위 말하는 이 컨트리로서의 네. 역할을 지금까지는 중국이 이 북한이 굉장히 많이 해왔지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도 좀 더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왜 어떤 이야기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동북 삼성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개발돼가 있는 상태이고 또 러시아나 이 극동 지방이 굉장히 저개발돼가 있는 상태인데 소위 말해서 중국이 북한을 감싸므로 해서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는 동력을 굉장히 상실한다. 네. 라는 측면에서 중국도 새로운 접근을 해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거를 위해서도 북한의 정상화 또는 정상국가로 갈 수 있는 그를 국제사회가 조금 힘을 합쳐서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중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만 더욱더 위상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도 더욱더 필요하고 중국 내에서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을 좀 지지를 하는 것은 약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또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김정은 체제가 출발한 지 지금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북한 내부적으로는 어떤 상태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안정돼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속내를 보면 거의 좀 불안정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잠복해가 있다.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백업을 해야 되는데 백업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측면이고 그러면 주민들이 주로 이제 시장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는데 그 시장의 물가가 작년 1월과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약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쌀 1kg에 그 평양 같은 곳에서 한 3,000원 하던 것이 지금 한 6,600원 정도 됐고 상당하네요. 예. 그리고 환율도 3,000원 쌀 가격하고 환율 가격하고 거의 대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초인플레이션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됐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김정은이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권력들을 굉장히 많이 축출을 했는데 이렇게 축출하는 과정에서 권력 내부에서 암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우리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이 북한의 군부들이 굉장히 많은 이 대외 무역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자력 경쟁을 해왔는데 이 자력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김정은이가 들어오면서 이 시스템을 붕괴를 시킴으로 해서 북한 군부들이 중앙 간부들이 굉장히 이 불만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안정돼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아슬아슬한 상황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뭔가 보여주겠다라고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에 그렇다면은 국제사회 정황이 이러니까 좀 입장을 아예 전향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예. 포기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91년도에 남북한 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는데, 그때 김일성의 유언이 한반도 비핵화가 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네. 북한의 김일성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위한 모든 노력들을 다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91년도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구소련의 핵과학자 또는 미사일 과학자들을 대거 평양으로 유치해서 핵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런 측면으로 보면 김일성의 그 비핵화라는 거가 유언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핵을 만드는 것이 김일성의 유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네. 맞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김정일의 경우에 봤어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1차 핵실험하고 2차 핵실험을 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제재를 했는데도 여기에 동참했다라는 측면에서는 핵을 절대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정일이가 죽기 2달 전에 유언을 했는데 네. 그 유서에 보면 유언한 그 유서장에 보면 핵과 미사일과 화성방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또 통일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거는 포기하지 말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4월에 북한에서 헌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 헌법 개정한 내용에 보면 헌법 개정된 서문에 보면 우리는 이제 핵 보유국이다 라고 그 서문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려고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신정부 출범 이후에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내놓을 만한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북한을 둘러싼 그렇다면은 국제사회의 정세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정세를 뭐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키는 그렇다면 어디에서 쥐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이 이제 지금 북한 핵 위기가 본격적으로 발생된 거가 1993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났고, 그러고 육자회담이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이라는 틀을 만든 것이, 국제 공조 시스템을 만든 것이 2003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북핵 위기 20년이고 육자회담 10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북한식의 표현으로 하면 이제 꺾어지는 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20년 동안 북핵 위기에서 북한의 핵무기나 또는 미사일 무기와 관련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다. 국제사회에서. 육자회담도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거는 맞지만 실제적으로 핵에 대한 결심을 해야 되는 국가는 누구냐면 바로 북한이다. 그리고 이것을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국가는 누구냐면 한국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얼마나 많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정상 국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책 방향을 뚜렷하게 펴서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키는 북한이 쥐고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북 정책이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저는 이런 목표를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정상국가라는 것은 아까도 NPT 때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보편적 국제 규범을 지킬 수 있는 국가여야 된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가 두 가지의 이 목표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
대내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삶을 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뭐 다른 뭐 그 북한에 그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북한의 정상 국가화가로 갈 수 있도록 개혁과 개방이라는 그 이 모토를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외에 나머지 방법은 없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의 그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그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한중 FTA가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한중 FTA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시키는 것이 중국의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또는 국가 이익에 손해가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 국가를 설득하는 것도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된다. 한국이 설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의 정상 국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제 규범을 지키면 북한의 핵 문제나 이런 것도 해결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 등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의 조영기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 시장의 동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외환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은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급격한 변동성이 나온 이후에 다소 좀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전체적인 동향을 보자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좀 윗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것이 좀 막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당 1,050원대가 좀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 좀 이렇게 확인이 되는 모습이고요. 계절적으로는 무역수지 흑자 같은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고 특히나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이 뭐 국내 주식시장 지수 전반도 그렇지만은 다소 좀 주춤하게 오히려 유출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 다소 위쪽으로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정학적인 위험이 다시금 고조가 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은 불투명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다소 좀 주춤하면서 위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고 있는데 반해서 엔달러 환율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승 속도는 조금 완만해졌습니다만은 그리고 유로화도 달러에 대해서 가치가 계속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1유로당 1.35달러까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정말 3차 핵실험을 강행을 북한이 한다면은 외환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가져올까요? 네, 최근 작년 하반기 이후에 사실 외환시장의 흐름은 비교적 일관된 것이었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안전 자산에 대한 회피가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이것이 특히 원화와 엔화에 대해서는 조금 과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그렇다면은 최근 들어서 그러지 않아도 이러한 흐름에 다소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강행을 한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심각한 경색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사실은 그 영향력은 사실 좀 작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흐름 자체가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는 혹은 어떤 한계선상에 대충 이렇게 이제 도달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외부 변수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북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지난 10년간 정도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대체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축소되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 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첫째 날 정도의 충격이 나타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과거에도 하지만 핵실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핵실험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하나의
북한 당국의 카드가 되면서 남북 관계 어떤 대치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까지의 평균 수준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존에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축소가 됐었는데 이번 핵실험이 만약에 단행된다면은 조금 더 영향력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은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산업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무엇보다도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 특히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또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당장 3개월 후에 어떤 외환 거래에 있어서의 방향성이라든지 환율 수준도 조금 불명확해진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일단 환율 자체는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올해 전망 자체도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아직은 우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 사실 원화가 강세로 간다, 또 일본의 엔화가 약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체로 세계 경제가 조금 좋아지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실물 경기,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실물 경기가 그 정도의 기대에 부응하는 속도로 되살아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하지 않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가격 변수는 상당히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해오면서 실물 변수는 그만큼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점에서 기업들의 상당히 기업 활동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가 있고, 여기에 비례해서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어떤 주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기업들의 어떤 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비용, 이것이 최근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키코 사태 이후에 다시 이런 비용이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양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실물 경기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회복해 주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2월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2월 외환 시장 주요 변수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꼽고 계시나요? 네, 최근에 주식시장이나 이런 곳에서의 어떤 오름세 이런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투자가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최근 들어서는 좀 크지는 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보다는 정책 사이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통화와 외환 정책의 방향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일단은 지금도 외환 당국이 각종의 규제 카드를 내밀고, 특히 그저께에도 외환 당국의 관계자가 이제 세미나에서 그 발언을 통해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규제라든지 또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도입할 수 있는 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로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어떤 관심의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정책 이슈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아베 새 내각이 이제 들어서면서 일본의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엔화에 대해서 빠르게 약세를 유도하고 또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가 커져 왔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빠르게 엔화 약세를 추동해 왔는데, 이러한 것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리고 아베 내각이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공약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많습니다. 일본 경제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일본의 재정 위험이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로 현실에서 자리를 잡아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여부에 따라서 엔 달러 환율의 상승, 그러니까 엔화 약세의 어떤 정도도 향후에 지금 정도 수준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안정되는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은 추가 약세를 나타낼지가 결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외환시장 관련한 이슈,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차 핵실험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북한의 자세한 동향 그리고 향후의 행보, 국제 정세, 거기에다가 외환 시장이 미치는 영향까지 저희가 자세한 내용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증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듯이 기존의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영향력이 점차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이었는데요. 이번 3차 핵실험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기존과는 좀 사뭇 다른 양상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과거 데이터를 좀 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핵실험과 관련된 과거 1, 2차 때의 주식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단기적인 영향이 사실 끝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나름대로 1차 핵실험이 굉장히 큰 이슈였더랬습니다. 근데 1차 때에도 당일날은 2.4% 정도 주가는 이제 하락했습니다만은 5일 거래 뒤에는 이제 2.2%의 이제 상승으로 회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 또 한 번 더 견뎌보면은 핵실험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억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실험에 대한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밸류에이션 수급 등으로 이미 이제 많이 저평가된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단기적인 시각을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3차 핵실험 결과 관련국, 주변국끼리 이제 갈등이 좀 만약 깊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외교 상황이 이제 악화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더더군다나 이런 악화된 상황의 국면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 동안에는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일시적인 영향이 그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이것이 주변국들과의 불협으로 더욱더 심화가 된다면은 영향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잠깐 저희가 짚어봤는데 기존과는 사뭇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거든요. 만약에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증권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외환시장만 따로 떼내서 이제 주식시장에 예.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사실은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환시장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그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환율 상승을 크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굉장히 포커스가 될 텐데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단기 영향성 특히 이제 한 1,100원 정도 수준 정도면은 사실 이제 지금 주식시장으로 보면은 외국인의 이제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환차익을 노리고 있는 그런 물량들이 1,100원 수준에서 더욱더 이제 감소한 오히려 매물 부담은 오히려 조금 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1,100원 정도 수준이면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핵 위기가 이제 좀 더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심화가 된다는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환율이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100원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오히려 프로그램 매물이 좀 줄어들면서 긍정적이겠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핵실험이 발생이 되면 투자 심리도 상당히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투자자들 전략적으로 좀 어떤 시각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단기든 장기든 뭐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시되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요인들이 이제 기업 실적, 특히 이제 경제 지표의 변화를 주면서 기업 실적까지 이어지는 펀더멘탈을 이제 훼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만약에 이제 단기 영향선에서 그친다 그러면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돼서 이제 약간의 이제 공포적인 증시의 반응이 보인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적 관점으로 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 기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관리 목적이라 그러면
그 이제 핵심은 그렇습니다.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그 전략적인 그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아서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거든요. 지금 2월 증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2월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가장 큰 시장이 기대감을 갖는 것이 미국 증시와의 키 맞추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2월, 좀 1월보다는 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그 시장 에너지를 한번 점검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시장 에너지라 하면 이제 기업 분석, 기업 실적의 개선에 대한 그런 어떤 실적 모멘텀에 이제 좀 확신이 좀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 우려, 이제 아무래도 그 굉장히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우려에 대한 해소, 그리고 이제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뭐 많이 확대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에너지를 보강시키는 그 뭐 핵심적인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런 요인들에서 이제 당장은 모두 충족시키는 그런 그 주가 움직임은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가의 방향성 역시 뭐 추세적인 모양은 나타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시 경제 환경 측면에서도 지금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네.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 지표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맞고 단지 그 춘절 효과 등을 이제 통해서 이제 조금 그 혹시라도 이제 슬로우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들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시퀘스타라 그러죠. 그 재정 건전화에 이제 하나의 또 숙제가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경제 지표의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인해보자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분위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상당히 좀 위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중국 관련된 그 경제 부분도 사실은 뭐 수출 회복, 고정산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고민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등등을 고려해 보면은 근데 역시나 이제 시간을 좀 더 그 지난 다음에 조금 길게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수급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외국인의 동향일 텐데요. 최근 요 며칠간 순매도 규모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외국인의 동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급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수 차익 잔고 남아 있는 게 뭐 2조 원 정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베이시스라든지 그 환차익 부분에서의 어떤 그 차익 매도성이 나오면은 역시 이제 시장을 억누르는 효과가 작용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정 그 뱅가드 펀드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그거는 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외국인 부분에서 이제 그 과감한 그 매수세로 이제 그 실적 그러니까 수급 호전에 조금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그 매도세는 반대로 매도세는 또 많이들 완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더 이상 크게는 악화되지 않겠지만 개선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2월에는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신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그 신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내수에 관련된 것들 많이 이제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양의 일환 중에 하나가 그 부동산 가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 금리는 어떤 정책으로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제 신산업 육성책 등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시장에서 그 새로운 이제 정부 출범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부동산과 금리 인하 부분은 사실은 그 어느 정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정책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가격을 뭐 올리는 차원보다는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장기적인 그 디플레이션 심리를 좀 많이 그 완화시키고 디플레이션 심리를 그 좀 없애는 그런 쪽의 그 정책이 나와야 결국은 성공한 정책으로서 이제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금리 부분도
뭐 시장에서는 지금 한 차례 정도 이상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정부의 경제 정책은 아마 이쪽으로들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2월 증시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고 급격하게 개선되기는 어렵다. 좀 여유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밴드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2월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사실 이제 북핵 등에 이제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런 증시 외적인 요인들을 시찰이 이제 그 섣불리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내부 요인, 증시 내부적인 요인만 좀 우선 뭐 투자 해법을 그쪽에서 찾아본다면은 아무래도 그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추동력은 지금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우리 시장이 저평가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역시나 이제 밴드적인 그 횡보의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지수대로 말씀드리면 한 1900포인트 정도 수준이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PBR 1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그 외환 위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이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1900에서 이제 그 시장의 뭐 분위기가 좀 호전되면 2000포인트를 살짝 뭐 넘어설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1900에서 한 2050 정도 포인트 정도 보고 거기서 이제 그 뭐 박스권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다면은 지수가 낮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지수 관련주, 그게 뭐 하이베타라고 그러죠. 네. 하이베타 종목으로 이제 그 편입을 하고 또 지수가 또 2000포인트 넘기 시작하면 아마 또 시장이 고민을 또 한번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 종목의 성격을 좀 로베타 종목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편입 비율을 조금 조정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증시 2월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